먼저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31살 청년이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30년 만에 매출 90조 원의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500만 원. 미쳤다. 당시 98년 정부 예산이 70조니까 이 회사가 매출액 총액이 90조라면 얼마나 큰 회사겠어요. 정부 1년 예산보다 20조가 많네요. 와,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이 신화의 중심에는 김우중 회장이 있었던 거죠. 샐러리맨에서 재벌 회장까지 단시간에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분도 진짜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14살 때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아버지가 북한에 끌려가게 되고요. 가세가 확 기울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가장 노릇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신문팔이를 했어요. 하루에 100부는 팔아야 내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당시에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신문을 팔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 또래 애들도 많았고. 경쟁이. 근데 이때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에 가장 먼저 나가서 신문을 팔았어요. 남들이 따라오죠. 그런 다음에는 신문을 한 부 사면 거스름돈을 거슬려줘야 되잖아요. 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스름돈만큼 돈을 탁탁 묶어놔요. 그래서 사면 바로 거스름돈을 탁. 와, 머리 썼다. 경쟁력. 빨리빨리 할 수 있게. 그런데 또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신문을 일단 무조건 다 나눠줘요. 그리고 나중에 수금하는 방식을 택해요. 우리가 진짜 떼먹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나중에 돈을 안 주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주는 사람 때문에 보는 손해보다 자기가 일단 다 깔아서 신문을 파는 게 훨씬 이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남다른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중견 무역업체 사장님이 장학금을 대줘서 대학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졸업반이 됐을 때 이 장학금을 대주신 사장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유학 가기 전에 6개월만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와, 그분이 알아봤구나. 그래서 자기한테 장학금을 대준 사람이 요청을 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당연히 6개월 동안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일머리가 탁월한 분이잖아요. 6개월만 일하겠다고 온 청년인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퇴근 시간 전에 똑같은 건 다 미리 작성을 해놔요. 그리고 다음 날 업무 시간이 되면 새로 기입해야 되는 것만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켰다고 해요. 또 하나는 요즘은 다 온라인 뱅킹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은행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가면 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은행 담당 직원들이 너무나 깐깐하게 구는 거예요. 서류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가서 문을 열었나요? 본인이 은행 문을 열어. 그 범죄 아닌가요? 넌 직원이 아니면 부속 아닌가요? 10초만 생각하고 얘기하기. 약속. 비슷한 방식이에요. 사실 먼저 출근해서 문을 열 수는 없죠. 그런데 은행 직원들하고 가깝게 지냈던 거예요. 중요하지, 중요하지. 그래서 간식도 사다 드리고 그리고 회사에서 재고로 쌓여있던 당시로는 비싼 이태리 고급 원단을 좀 싸게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호감을 사면서 은행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빨리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은행 업무도 잘하고 재고로 쌓여있는 옷감도 팔고 와 수습 인턴 사원처럼 받았는데 이게 정말로 이제 복덩이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런데 회사가 항상 잘 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회사가 약간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동남아에 가서 한국 공장을 1년 내내 돌려도 못 감당할 만큼의 거대한 계약을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필리핀, 태국으로 최초의 섬유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아니, 본인이 가능하지? 오너도 아닌데 이런 일을 왜 하죠? 그리고 동남아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땐 정보도 없었을 텐데. 그 계약을 따왔으니까 회사를 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6개월만 다니려고 했던 그 회사에서 김우중이 6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6년 만에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20년에서 30년을 해야지
부장의 그 직책을 그치, 그치. 예, 예, 예.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실적을 거두었고 회사의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꿔놨으면 6년 만에 임원이 이야.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김우중 회장이 내 꿈은 뭐지?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일종의 현타가 온 거예요. 본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수많은 스카우트 제의가 왔지만 다 거절하고 지분 5대5를 내고 동업자 회사에 대 그리고 본인 회사 이름에 우를 따서 1967년 큰 집, 큰 우주 그렇게 대우가 시작이 됩니다. 그치, 그렇게 가야죠. 이제 시작이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동업을 해서 시작한 회사가 진짜 처음부터 막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처음에는 잘안 되지 되기는 않았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자리 잡기까지가 브랜드 좀 걸려요. 가치를 심어줘야 그럼요, 되는데. 그럼요. 대우는 처음부터 아주 잘 나갑니다. 회사 등기가 떨어지자마자 동남아로 출장을 가서 보름 만에 이번에는 30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와요. 와. 지금을 보면 30만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1967년도에 한국 총 수출액이 3억 2천 달러예요. 30만 달러면 전체 수출의 0.1%를 한 번에 계약으로 한 거예요. 이 신생 회사가 와, 한 번에? 와. 지금 금값으로 하면 185억에서 한 200억 정도 돼요. 금값이 이제 계속 또 요즘 오르고 있거든요. 와.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수출 대상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대우에서는요, 뭐 와이셔츠, 속옷 만드는 원단, 뭐 장난감, 물건을 여러 가지를 다 수출해서 불과 창립 5년 만에 5천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금탑 산업 훈장을 받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생긴 지 5년 된 회사가 나라 전체 수출액의 3%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와. 1978년 대한민국 전체 기업 가운데 수출 1위를 하고 해체 직전에는 14%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대우는 대통령으로부터 훈장도 받고 함께 공장 시찰을 할 정도로 대우가 가진 위상은 엄청났던 거예요. 기가 막히다, 진짜. 와. 대우는 무역만 한 게 아니에요. 건설업도 시작을 해서 중동 건설 붐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맞아, 대우건설도 있었어. 대우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안 가는 지역만 골라서 갔어요. 어디요? 오. 아프리카, 중동, 남미 뭐 이런 데 특히 한국과 수교가 안 되어 있는 국가, 경쟁자가 적은 데로 갑니다. 그 위험하죠. 수단 같은 경우는 당시에 북한이랑만 수교가 맺어져 있었고요. 한국하고는 외교가 안 맺어져 있었던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안 가려고 했어요. 되게 위험한 데 아니에요? 하지만 대우는 집요하게 트라이를 해서 실제로 나일 강변에 대통령 영빈관을 짓는 공사를 수주를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의 활동 덕분에 수단과 한국이 외교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합니다. 수교하는 데 역할까지 하는구나. 또 리비아하고도 거래를 해요. 중동의 리비아. 리비아에 의과대학, 도로, 심지어 비행장을 사막 한가운데다가 지어줬는데 이 당시에 리비아하고 협상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비아 같은 경우는 카다피라는 지도자, 카다피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유, 완전 강성인데. 예. 건설 현장에 갑자기 총든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김우중 회장을 데려가요. 왜? 그래서 무서웠겠죠. 네. 와. 리비아에서 돈이 없다고 대금 지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네? 배째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김우중이라면 저는 다른 물건으로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교환했을 때 좀 값어치가 좀 나가는. 거기에서만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 거기서는 자재값이 싼데 우리나라 왔을 땐 좀 뛰는 거. 그렇지. 돈으로 안 주니까 물건으로라도 가져온다. 예. 그 상황에서 김우중 회장은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텐트 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석유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원유를 받아서 정제해서 마진을 더 남겨서 원유 수출을 통해서 그렇게 이익을 더 남겼습니다. 자, 이제 사업하시면 돼요. 슬슬 저도. 센스 있으시네. 아니, 그게 빙의 했네, 빙의. 이거 머리가 좀 있네요, 선생님 제가.
예. 자, 그래서 수단, 리비아, 뭐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유럽,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까지 다 진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는 옛날에 이런 말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몰라도 대우는 안다. 그랬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구나. 초반에는 경공업, 섬유, 의류 이런 수출로 성장한 대우는 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사업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르망을 생산을 했고요. 르망. 91년 국민차라고 하는 굉장히 작고 귀여운 차가 나왔죠. 티코를 생산하고 이게 대히트를 치면서 4대 제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막 쫙 성장하는 네. 아름다운 그림이 막 나오죠. 전혀 망할 일이 없는데. 맞아. 얘기만 탄탄해 들어보면. 보이는데. 예. 그런데 대우가 30주년을 맞았던 1997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남아에서 시작된 외환 위기가 한국까지 쫙 넘어왔어요. 한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위기에 빠졌고 세계 경영 깃발 아래 해외 사업을 막 추진했던 대우는 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영을 한다는 건 해외 사업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다가 해외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김우중 회장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수출을 늘려서 빚을 갚고 빨리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우는 이미 부채 비율이 무려 4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려줬던 돈도 금융권이 다시 다 회수하는 거죠. 은행이 돈 갚아라. 뭐 이렇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내놔요. 야, 우리 제너럴 모터스, GM이랑 합작해서 뭐 자동차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성그룹하고 야, 우리가 뭘 팔 테니까 니네가 뭘 가져가라. 이렇게 빅딜 협상을 시작했지만 그것도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1998년 8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재계 서열 2위까지 올라갔던 대우그룹은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우는 왜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만 했잖아요. 나중에 그게 너무 크게 돌아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항상 성공한 분은 본인 말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니까 남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두 분 다 맞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확장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선다는 생각을 못했고 빚을 내더라도 계속 확장해서 성과를 이루면 결국은 빚도 갚고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후에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대우그룹은 무려 41조 원의 분식 회계를 저지른 게 드러났던 거예요. 역사상 세계 최대의 회계 부정으로 기록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 회계 조작이라는 잘못으로부터 결코 대우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30 간 넘은 청년이 만든 회사, 대우는 불과 30년 만에 그토록 많은 성과를 이루고 또 하루아침에 그렇게 빨리 사라진 기업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사라진 일본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예. 과거에 찰나했던 영광을 잃어버린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샤프, 그 다음에 도시바 이렇게 두 기업을 또 들 수 있는데요. 이 샤프는 한때 세계 최고의 전자기기 회사였고요. 샤프전자 하면 어떤 제품이 떠오르시나요? 사전. 요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맞아. 필수였죠. 요만. 샤프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브랜드, 좋은 제품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요. 일본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샤프 있잖아요. 네. 샤프. 그걸 만든 회사여서 이름이 샤프예요. 진짜요? 와, 몰랐어. 전혀 연결을 못 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기기 회사라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짜 그 샤프를 만들었던 회사라서 이름이 샤프입니다. 그 샤프 제품들이 되게 얇잖아요. 아, 그래서 얇은 제품만 생산해서 샤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샤프는 창업자 하야가와 도쿠지에 의해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이런 제품들을 개발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한 집 출신이었고요. 심지어 어린 시절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9살에 바로 돈을 벌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몸에 또 어린 것이. 그래서 9살에 이 장식용 금속 세공소 이런 데 취직을 했어요. 네. 9살에.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발명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바로 벨트 버클이에요. 스냅 버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처음으로 만들어서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주문이 꽤 들어오니까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손으로 만들잖아요.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좀 만들면서 아, 내가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15년에 만년필을 보고 이거보다 좀 더 괜찮은 필기구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기계식 연필이라고 해서 샤프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아이디어가. 근데 대단하시다. 이게 출시하자마자 막 잘 팔렸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익숙치가 않잖아요, 일단. 원래 우리 그 펜시점 가면은 자기가 쓰던 펜만 그럼요, 쓰지 그럼요. 맞아. 새로운 거 잘 안 쓰잖아요. 익숙치가 않죠. 처음 나오자마자는 말씀하신 대로 익숙치 않아요. 봐봐. 잘 안 나갔어. 아니,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예요. 이게 낯설었고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그런지 처음에 잘 팔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계 1차 대전이 터집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나니까 원래 만년필 이런 거 다 수입을 해서 팔았는데 사람들이 수입이 잘 안 되니까 대체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아, 샤프라는 게 있네. 그래서 이 샤프로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회사가 유명해지고 나니까 회사 이름을 자기 이름에서 샤프로 아예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프는 단순히 필기구 회사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차원 높은 회사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지만 샤프로 잘 나가던 샤프가 네. 관동 대지진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 관동대 지진. 창업자는 가족과 사업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특허를 받았던 이 기술도 다 내다 팔게 됩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가 더 이상 아무 스토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던지고 난 이제 오사카로 가겠다. 그래서 오사카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요. 나니? 오늘 캐릭터를 몇 개를 짜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사카로 이동을 해서 라디오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뉴스를 들어야 되잖아요. 전쟁으로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라디오를 찾았는데 하야가 도쿠지가 라디오를 제조했어요.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비하면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라디오에 대한 수요가 막 증가하고 라디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군수물자를 만들어 달라는 정부 요청에 의해서 군용기용 무전기를 만들게 돼요. 와. 전쟁 자체는 위기이지만 위기에서 또 다른 사업 기회가 원치 않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샤프는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대박이네요. 이 창업주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 하나는 뭐냐면 남들이 따라하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라. 그게 모토였어요. 1980년에 샤프의 창업주인 도쿠지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혁신적인 제품들을 출시를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창업자는 돌아가셨지만 그 정신, 일명 올리 원 전략은 유지가 되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들이 몇 년도에 저 있었어, 집에. 레코드 플레이어예요.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테이프를 이렇게 꺼냈다 다시 뒤집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알아서. 지가 알아서 다시 가. 오토리버스. 예. 맞아, 요렇게 왔다가 다 되면 요렇게 다시 그렇지. 돌아가. 저 턴테이블을 다시 빼서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LP도 다시 돌릴 필요가 없고. LP도 LP도 돌릴 수 있어요. 맨 오른쪽은 뭐예요? AI 사전이 들어있는 워드 프로세서예요. AI가 들어있다고요? 저 당시에? 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발전된 AI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자 사전이 들어있는 워드 프로세서예요. 그리고 100인치 LCD 비디오 프로젝터. 이거 있었는데 집에. 홈 시어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빠르다, 뭐든. 자, 이런 제품들을 다 세계 최초, 일본 최초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샤프는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LCD, 디스플레이에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업계 최초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만들었고요.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요즘으로 치면 터치스크린. 2001년 세계 LCD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샤프가 전체 시장의
79.4%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박이네. 이런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하는 샤프는 LCD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넘사벽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무너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IMF 때 지금 기업들이 다 꼬꾸라졌잖아요. 여기도 일본의 그 버블이 네, 한번 있지 않았어요? 터졌어요.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여긴 경쟁자구나. 바로 한국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유명해. 네, 모니터. 샤프는 LCD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소형 TV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큰 거 보고 싶지. 큰 TV를 원했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도 기술력이 엄청 빨리 따라온 거예요. 네. 기술력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가격도 한국 제품이 훨씬 싸. 저렴해요. 95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일본 기업들이 압도적이었어요. 이 전자제품계에서. 압도적이었고 삼성이 제일 끝에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06년이 되면 삼성이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해외 시장을 노렸어요. 일본 내 시장에서만 안 되겠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넓혀서 나가려고 하는데 샤프는 일본 시장과 기술 우위에만 이렇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한테도 LCD를 안 팔았어요. 자기네 제품을 자기네 회사 것만 씁니다. 결국 샤프는 일본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샤프는 2016년에 드디어 대만 폭스콘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팔렸구나. 몰랐어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같은 노트북을 만든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인가? IBM? 마이크 노트북, 랩탑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를 가장 먼저 만든 기업이 바로 도시바입니다. 일본이에요? 일본이었구나. 148년 역사의 도시바는 한때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불렸습니다. 도시바 알지. 도시바는 도시바는 원래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청년 다나카가 만든 전신 장비 회사, 그리고 최초의 왜? 아니 다나카라고 하니까 도시바를 다나카가 만들었다고. 도시바를 경기가 만든 거예요? 죄송해요. 요즘 다나카 씨가 인기가 있죠. 예. 그리고 도쿄전기. 도쿄전기와 전신회사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도시바예요. 1955년 전기밥솥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그냥 냄비에 밥 해 보셨어요? 아우 타요. 그래서 온도, 가열 시간, 뜸들이기 매우 미세한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걸 도시바가 해낸 겁니다. 이제 아무도 일제 전기밥솥을 찾지 않죠, 한국에서는. 그런데 한때는 한국에서 일제 전기밥솥이 정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최고의 선물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언제부터 살아계셨던 거예요? 불을 이렇게 폈어요? 아니면 이렇게 성냥으로 했어요? 이걸로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97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석유파동. 이 고비를 맞으면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일본 기업의 살 길은 기술력밖에 없다. 기술에 매달려서 나온 게 바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세계 최초의 노트북입니다. 1985년에 출시된 세계 최초의 노트북 도시바 T1100입니다. 화면은 LCD고요.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북이 나오기 바로 한 해 앞서 나온 세계 최초의 발명품이 바로 뭐였냐면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그게 뭐예요? 낸드형.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 중에서 뭐에 가장 강점이 있습니까?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 메모리의 원리, 그 메모리 중에 한 종류입니다. 1990년 기준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 규모로 이렇게 등수를 쫙 매겨보면 도시바가 세계 2위예요. 1위가 일본의 NEC인데 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99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7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이렇게 잘 나가던 세계 최고를 달리던 도시바는 언제부터 갑자기 위기를 맞고 사라지게 된 걸까요? 혹시 또 우리나라가 메모리에 진입하면서인가요?
경쟁자? 관련이 있습니다. 아, 맞네, 경쟁자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다가 그게 이제 꺼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요즘 말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시바 역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에다가 자원을 집중하고 PC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와 이 64메가 D램 개발 경쟁에서 도시바보다 삼성이 한 발 앞서 나갔던 거예요. 오, 이때부터. 이렇게 처지면서 시장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도시바 역시 샤프와 마찬가지로 몰락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경쟁, 기업들이 경쟁. 추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바를 수렁에 빠뜨린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뭐지? 엄청난 분식회계로 손실을 감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분식이네. 그게 들통이 나면서 과거의 명성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도시바는 일본 기업의 전성시대 그리고 쇠락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